제임스 콜먼, K-스페이스의 자존심까지 갈려버린 32년 경력자의 참여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임스 콜먼, 올해 58세입니다. 미국 우주방위 검증본부의 수석 분석관으로 32년간 몸담아왔습니다. 제 명함 한 장이면 글로벌 우주산업계가 긴장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 제가 요즘 K-스페이스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 앞에서 자존심은커녕 영혼까지 갈려나가는 기분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컴팩트 SAR의 충격. 이 치욕스러운 여정은 한국의 지구 관측 위성 컴팩트 SAR COMPACT SAR 일명 차세대 중형 위성 7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가 만든 위성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심 얼마나 대단하겠어? 라는 오만한 생각도 있었죠. 그러나 첫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제 손은 떨렸습니다. 해상도가 우리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고, 특히 야간 및 악천후 조건에서의 관측 능력은 기존 상업용 위성들과 비교해도 월등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기술로만 만든 거야? 라는 질문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2년 경력이 무색해진 순간들. 저는 냉전 시대 말기부터 우주 감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소련의 우주 프로그램을 추적하고 중국의 위성 발사를 분석하며 유럽 우주국의 동향을 예측해왔죠. 제 분석 보고서는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필독 자료였고, 저는 그 사실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K-스페이스는 달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의 행보를 추적하면 할수록 제 지난 30년 경험이 무용지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익숙한 패턴을 따르지 않았어요. 전통적인 우주 강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전시킨 기술들을 한국은 불과 20년 만에 압축 성장시켰습니다. 누리호, 제 자존심을 우주로 날려버린 그 이름. 컴팩트 SAR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누리호 KSLV-II 발사 성공이었습니다. 독자 개발 우주 발사체라니요. 전 세계에서 이 클럽에 들어간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이제 한국입니다. 제가 2019년에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한국의 독자 발사체 개발은 기술적, 재정적 한계로 인해 2030년 이전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023년에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위성을 궤도에 올렸을 때 저는 제 보고서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찢었습니다. 민간 우주기업들의 등장 K-뉴스페이스, 정부 프로젝트만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한국의 민간 우주기업들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리지항공우주, 이노스페이스, 컨텍, LIG넥스원 같은 이름들이 제 데스크에 쌓인 첩보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죠. 특히 페리지항공우주의 소형 발사체 개발 속도는 경이로웠습니다. 이노스페이스의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 기술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접근법이었고요. 이들은 스페이석스가 미국에서 혁명을 일으킨 방식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훨씬 빠른 속도로요. 제 동료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먼, 이제 우리가 추격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반도체에서 우주로 통합 전략의 위력. 한국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우주기술만 발전시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반도체, 통신, 인공지능, 배터리 기술을 우주산업과 통합하고 있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우주급 메모리 칩을 개발하고 LG와 하나가 우주방산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우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도 스페이석스, 블루 오러전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있지만 한국처럼 재벌 그룹들이 총력전으로 나서는 모습은 독특했습니다. 이건 국가 전략이었어요.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면 민간이 자본과 기술로 즉각 호응하는 시스템. 제가 분석한 어떤 국가도 이런 속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달 탐사, 화성 계획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 다누리 KPLO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달이에요, 달.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위성 하나 제대로 쏘아 올리지 못하던 나라였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2030년대 화성 탐사를 논하고 있습니다. 달 착륙선 개발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죠. 제 후배 분석관 하나가 반쯤 농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먼 선배, 20년 후엔 화성에서 한국 김치 냄새 날지도 모르겠어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K-드라마처럼 극적인 기술 발전,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제 딸도 K-드라마 광팬이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우주 프로그램이 마치 잘 짜인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전개될 줄은 몰랐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서사,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한 도전, 그리고 결국 성공하는 클라이맥스, 나로우의 초기 실패들, 누리호 1차 발사의 아쉬운 결과,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완벽한 성공. 이 모든 게 마치 각본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실패해도 과학자들을 비난하지 않고 응원했고, 성공하면 온 국민이 함께 축하했죠. 이런 문화적 지지가 있었기에 K-스페이스가 가능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58세가 된 베테랑 분석관으로서 인정합니다. 저는 K-스페이스를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우주 산업에선 약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정밀함과 안전성이 최우선인 분야에서 속도는 오히려 독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그들은 빠르되 대충하지 않았고, 과감하되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들의 실패 사례를 철저히 연구했고, 국제 협력을 통해 부족한 경험을 채웠으며, 자체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탈곡당한 영혼, 하지만 배운 교훈. 제 영혼이 탈곡당했다고 표현했지만 솔직히 이건 필요한 겸손의 시간이었습니다. 32년 경력이 주는 자만심이 제 시야를 좁혔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한국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줬습니다. 우주 산업에서 더 이상 전통 강국과 신흥, 국가라는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것을요. 이제 제 보고서들은 더 겸손해졌습니다. 한국의 우주 역량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과소평가는 전략적 오판을 초래할 수 있음. 요즘 제 보고서엔 이런 문장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며 제가 은퇴할 때쯤이면 아마도 K-스페이스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막강해져 있을 겁니다. 우주 인터넷 사업, 소행성 자원 채굴 연구,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 한국이 이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후임자에게 남길 조언이 있다면 이겁니다. 절대 K-테크를 얕보지 마라.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10년은 앞서 있다. 새벽의 충격. 한국이라고요? 농담 아니죠? 백악관 긴급 소집, 그리고 무너진 확신. 새벽 2시 17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백악관 국가안보실. 32년 경력의 우주방위 분석관으로서 이런 호출은 익숙했지만 시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전화를 받는 순간 상대방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콜먼 박사, 즉시 백악관 상황실로 오십시오. 코드레드입니다. 코드레드? 이건 북한 미사일 발사나 중국의 대규모 군사활동 수준의 긴급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으며 저는 머릿속으로 가능성들을 계산했죠. 북한이 또 ICBM을 쐈나? 러시아가 우주무기를 배치했나? 하지만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들은 첫 마디는 제 모든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지구관 측 위성 발사입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국이요? 죄송하지만 한국 때문에 코드레드를 발령하신 겁니까? 제 목소리엔 숨기지 못한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겁니다. 콜먼 박사. 44분이 뒤바꾼 모든 것. 상황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버럴도 아니고 밴덤버그 공군기지도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 위치는 뉴질랜드 마이아 반도 로켓랩의 발사장이었죠. 오전 10시 9분 한국 시간, 일렉트론 로켓이 점화됐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좋아,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한번 봐주지. 제 머릿속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미국이 70년대에 쌓아올린 우주기술의 수혜자일 뿐이고, 그들의 위성도 결국 서방 기술의 짜깁기일 거라고요. 1단 분리, 2단 점화, 페어링 분리, 모든 과정이 교과서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발사 44분 후 위성이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는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44분. 이 숫자가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성능 데이터를 보십시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스크린이 전환되며 기술 사양이 나타났습니다. SAR 합성 개구레이더 해상도 0.3m. 저는 눈을 2번 깜빡였습니다. 0.3m라고요?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0.3m 해상도는 지상의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구분할 수 있고 군사시설의 세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성능이죠. 이건 우리가 군사용 정찰 위성으로 분류하는 카테고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걸 민간 지구관 측 위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니요? 대통령의 분노, 그리고 굴욕적인 명령. 콜먼.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상황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성난 황소처럼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고 커피잔이 덜컹거렸습니다. 44분. 44분이면
우리 일부 위성들보다 빠르다고요. 도대체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은 뭡니까? 예상 못했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은 지난 4년간 뭘 한 겁니까? 당신이 작성한 보고서들을 봤습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10년 이상 격차, 독자적 고해상도, 위성 개발은 2035년 이후나 가능. 이게 당신이 쓴 거 아닙니까?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네, 그건 제가 2년 전에 작성한 평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우주기술연구원을 평가하며 그들의 목표를 야심차지만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죠. 미국, 유럽, 일본조차 수십 년이 걸린 기술을 한국이 단기간에 따라잡는다는 건 통계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진실입니다. 한국이 정말로 이 기술을 독자 개발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빼돌린 건지, 우리가 모르는 기술적 브레이크스루가 있었던 건지 확인하세요. 국방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특히 SAR 기술에 주목하십시오. 0.3m 해상도는 우리 엔하로국 가정찰국의 일부 위성과 동급입니다. 만약 이 기술이 북한이나 중국에 넘어간다면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 기술이 적대 국가에 이전된다면 미국의 군사시설, 핵 잠수함 기지, 전략, 미사일 발사대가 모두 실시간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밤으로 떠나세요. 대통령의 다음 명령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콜먼 박사, 오늘 밤 항공편으로 서울로 가십시오. 우리 대사관과 협력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방위사업청 관련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고 평가하세요. 2주 안에 포괄적인 보고서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2주요? 대통령님, 충분한 평가를 위해선 최소한 달은 2주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콜먼 박사, 이번엔 낙관적 추정이나 희망적 관측은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 가져오세요. 한국이 정말 위협이라면 그렇다고 말하고,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면 그것도 솔직히 말하십시오. 상황실을 나서며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론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현장에 가면 분명 과장된 부분들이 드러날 거야. 한국 언론이 호들갑을 떤 거겠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국이 이 모든 걸 독자적으로 해냈다면 비행기 안에서의 오만한 확신. 인천행 UA 항공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즈니스석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켰죠. 화면엔 제가 지난 10년간 작성한 한국 우주 프로그램 관련 보고서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저는 제 평가가 틀리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2019년 보고서, 한국의 나로우 프로그램은 러시아 기술 의존도가 높아 독자 역량 구축엔 한계. 맞는 분석 아닙니까? 실제로 나로우 일단은 러시아제였으니까요. 2021년 보고서, 누리호 개발은 야심차지만 첫 발사 성공 가능성은 40% 미만. 실제로 1차 발사는 부분 성공이었잖아요. 제 예측이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2023년 보고서, 한국의 SAR 위성 기술은 독일, 이탈리아 기업들과의 협력에 의존, 독자 개발 역량은 제한적. 이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들이 유럽 기업들과 협력한 건 공공연한 사실이니까요. 저는 기내식 트레이를 내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현장에 가서 기술 이전 증거들을 찾아내면 돼. 핵심 부품이 어디서 온 건지, 설계는 누가 한 건지, 소프트웨어는 어느 나라 걸 쓴 건지. 일주일이면 충분해. 그러고 나면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역시 한국은 기술 조립 국가에 불과합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을 거야. 창밖으로 태평양의 구름이 펼쳐졌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죠. 꿈속에서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 별거 아닐 거야. 언론이 과장한 거겠지. 일주일이면 다 밝혀낼 수 있어.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제 32년 경력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요. 제가 허풍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실제로는 겸손한 표현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요.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며 샌프란시스코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이면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건 제 경력 최대의 오판이었습니다. K- 요법 3초 입국과 시속 300km의 정정. 인천공항.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한 첫 번째 확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 제 머릿속엔 여전히 일주일이면 충분하다는 오만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죠. 기내 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 흘러나왔고, 저는 서류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걸으며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공항은 깨끗했습니다.
아니, 깨끗하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어요. 마치 SF 영화 세트장처럼 미래적이고 정돈돼 있었습니다. 천장은 높고 넓었으며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죠. 뭐, 새로 지은 공항이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며 저는 입국 심사대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줄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줄이 있긴 했는데 전혀 느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공항 같았으면 최소 40분은 서 있어야 할 시간대였는데 말이죠. 제 앞에 있던 승객이 심사대를 통과하는 걸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동 출입국 게이트였습니다. 수십 개의 게이트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각 게이트마다 승객들이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을 거쳐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차례를 기다렸죠. 여권을 리더기에 올려놓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카메라가 제 얼굴을 인식했고 1초, 2초, 3초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웰컴 투 코리어. 전자음이 들리며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제가 한국 땅에 공식적으로 입국하는 데 걸린 시간 정확히 3초.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황급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였어? LA 국제공항에서는 입국 심사 한 번 받으려고 1시간씩 줄 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 넘기며 이것저것 물어보고 때로는 별도 심사실로 불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선 3초였습니다. 사람이 개입할 필요조차 없었어요. 로봇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제 가방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스터 제임스 콜루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엔 흰색 로봇이 서 있었습니다. 키는 제 허리춤 정도였고 얼굴처럼 생긴 스크린에는 미소 짓는 이모티콘이 떠 있었죠. 로봇이 다시 말했습니다. 웰컴 투 인촌 인터내셔널 에포트. 이미 투 가이드 유. 요 배거지 윌 어라이브 앳 캐러셀 넘버 5. 우드 유 라이크 미 투 가이드 유 돼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죠? 그리고 어떻게 제 가방이 어디로 올지 알고 있는 거죠? 로봇은 제 표정을 읽기라도 한 듯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Your flight information is connected to our AIRPORT system. I can also help you with transportation, hotel reservations, or trust information. How may I assist you today? 외국인들한테 보여주려고 만든 쇼겠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 직원이 어딘가에서 원격 조종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로봇들이 수십 대 있었고 각자 다른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로봇을 전부 사람이 조종한다? 그건 비효율의 극치 아닙니까? 로봇을 따라 5번 캐러셀로 갔고 정확히 로봇이 말한 대로 제 가방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며 로봇에게 물었습니다. How many of you are operating in this AIRPORT? Currently 47 units are active in terminal 1 and 52 units in terminal 2. We operate 247 to assist passengers like you. 99대의 로봇이 24시간 공항에서 승객들을 안내한다고요? 저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었어요. 효율적이고 정확하고 대규모로 운영되는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공항 출구로 나가며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한국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을 따라잡는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을 수입해서 적용하는 나라. 조금 뒤처져 있지만 열심히 배우는 나라 말이죠. 그런데 이 공항에서 제가 본 건 달랐습니다. 이건 앞서가는 시스템이었어요. KTX,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커피. 서울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고속열차 KTX를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한국의 고속철이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세계적 수준이 과연 진짜인지 말입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지하철도 깨끗하고 조용했지만 그건 나중에 충격받을 일들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해 KTX 플랫폼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진 유선형 열차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TGV 100인 거겠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초기 KTX가 프랑스 TGV 기술을 도입한 건 잘 알려진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1등석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약 50분 거리. 그 시간 동안 오늘 방문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료를 검토할 계획이었죠.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가속이 부드러웠어요. 미국의 암트랙은 출발할 때 덜컹거리고 소음이 심한데 KTX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 새 열차니까 그럴 수 있지. 저는 노트북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미친 듯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농경지, 건물, 산들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좌석 앞 스크린을 보니 현재 속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304km/h, 시속 304km. 제 머릿속으로 빠르게 환산했습니다. 시속 약 189마일, 거의 200마일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흔들림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승무원에게 커피 한 잔을 주문했죠. 종이컵이 아니라 도자기 컵에 담긴 아메리카노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컵을 조심스럽게 접이식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지켜봤죠. 5분이 지났습니다. 커피는 여전히 컵 안에 조용히 담겨 있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파문 하나 읽지 않았습니다. 15분이 지나고 열차가 터널을 통과하고 커브를 돌았는데도 커피는 한 방울도 흘러넘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열차에서 커피가 흔들리지도 않는다고요? 이건 단순히 좋은 열차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레일 설계, 차량 설계, 현가 시스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됐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미국에는 아직 이런 고속철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수십 년째 고속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예산 문제, 토지 문제, 정치 문제로 계속 지연되고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변명은 미국은 땅이 넓어서 인구 밀도가 낮아서 철도 인프라가 낙후돼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열차는 그 모든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도 산이 많고 터널을 뚫어야 하고 복잡한 지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해냈어요. 전국을 시속 300km 네트워크로 연결했습니다. 그것도 20년 전에 말이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맞나? 서울역 광장, 그리고 운전석 없는 충격. 대전에서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역에 내려 광장으로 나가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버스가 천천히 승객들을 태우고 있었는데 운전석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운전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그대로 출발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 버스를 따라 걸었죠. 버스는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고 보행자들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다시 출발해서 다음 정류장에 정확히 멈춰섰죠.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내렸습니다. 새 승객들이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모든 과정에 운전기사가 필요 없었어요. 제 옆에 서 있던 한국인에게 물었습니다. Excuse me, is this autonomous? 그 사람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자율주행 셔틀이에요. 여기서는 꽤 오래전부터 운행하고 있어요. 편하죠? 꽤 오래전부터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 시험 단계입니다. 구글의 웨이모, 테슬라의 FSD 크루즈 모두 제한된 지역에서 엄격한 조건 하에 테스트 중이죠. 그런데 여기선 이미 일상이라고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워싱턴에 돌아가서 보고할 때 제가 직접 봤습니다 라고 말해도 안 믿을 테니까요.
동영상을 찍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전부 연출일 수도 있어. 나 같은 외국인들 보라고 특별히 만든 쇼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주변을 보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죠. 자율주행 버스를 타는 게 지하철 타는 것만큼이나 평범한 일이었어요. 무너지는 확신, 그리고 불편한 진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키보드 위에 얹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초 만에 입국, 시속 300km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커피, 운전석 없는 버스. 이 모든 게 제가 예상한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제 보고서들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저는 한국의 우주 기술만 평가했지, 그들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이 정도 인프라와 기술력을 가진 나라라면 저는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우주 기술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진짜일 수 있겠구나. 택시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며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발전한 건가요? 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발전이요? 글쎄요. 우리는 그냥 계속 앞으로 갔을 뿐인데요. 멈춰 있으면 뒤처지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멈춰 있으면 뒤처진다. 그렇다면 아니 미국이 멈춰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거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호텔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불빛들, 도로를 달리는 차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모든 게 깨끗하고 정돈돼 있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다는 제 확신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단 하루 만에 말이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우주시설들을 방문할 텐데 거기서 또 어떤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임스, 넌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어. 그건 제 경력 32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한 말이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초당 60회 BS 4초,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 KARI 방문,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오만함. 아침 7시, 호텔 알람이 울렸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지만 저는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일명 KARI를 방문하는 날이었죠. 대전에 위치한 본원으로 가는 KTX 안에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좋아, 어제 공항이랑 기차가 좀 인상적이었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어. 우주기술은 차원이 다른 영역이야. 인프라는 돈만 있으면 구축할 수 있지만 우주기술은 수십 년간의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하거든. 거기서 내가 우위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저는 제 노트북에 정리해둔 질문 리스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죠. SAR 안테나 설계는 어느 나라 기업과 협력했나? 궤도 제어 알고리즘의 원천 기술 보유 현황은? 핵심 부품의 수입 의존도는? 이런 질문들로 그들의 기술적 한계를 드러낼 계획이었습니다. KARI 정문에 도착했을 때 한지훈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죠. 콜먼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시설을 둘러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든 물어보십시오. 뭐든 물어보라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제대로 물어볼게요. 답변 못할 질문들로 말이야. 관제센터,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숫자들. 한 박사는 저를 위성관제센터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실내에 수십 개의 모니터가 배치돼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위성 궤도가 표시되고 있었죠. 여기가 우리 컴팩트-SAR을 비롯한 모든 위성을 관제하는 센터입니다. 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궤도상에 있는 우리 위성 7기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컴팩트-SAR, 그들이 차세대 중형 위성 7호라고 부르는 애의 궤도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고도, 속도, 자세, 모든 데이터가 숫자로 표시됐죠. 궤도 조정 데이터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특히 미세 조정 정밀도와 갱신 주기를 알고 싶습니다. 한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엔지니어 한 명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크린이 전환되며
더 상세한 데이터 화면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궤도 조정 정밀도 0.003m, 자세 제어 정밀도 0.001, 데이터 갱신 주기 0.0167초, 초당 60회. 저는 눈을 2번 깜빡였습니다. 0.003m 단위로 궤도를 조정한다고요? 3mm 수준의 정밀도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초당 60회 갱신된다고요?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이 갱신 주기가 정말 초당 60회가 맞습니까? 실시간 데이터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한 박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위성 관제 시스템은 60Hz 주기로 모든 파라미터를 갱신합니다. 이를 통해 궤도 이탈이나 자세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저는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파일을 뒤져서 미국의 일부 위성 관제 시스템 사양을 찾아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갱신 주기 4초, 4초와 0.0167초. 한국 시스템은 미국보다 약 240배 빠른 갱신 속도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잠깐, 제가 참고한 미국 시스템은 좀 오래된 거였나? 저는 더 최신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최신 시스템도 1초에서 2초 주기였습니다. 비교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한 박사가 물었습니다. 그는 제 표정에서 뭔가를 읽은 듯 했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전환됐습니다. 이번엔 2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표시됐어요. 하나는 한국의 컴팩트-SAR 관제 데이터였고, 다른 하나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위성의 관제 데이터였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그래프는 매끄러운 곡선이었습니다. 60Hz 갱신 덕분에 궤도 변화가 실시간으로 연속적으로 표현됐죠. 반면 미국 시스템의 그래프는 계단식이었습니다. 4초마다 툭툭 끊어지는 데이터 포인트들, 마치 저화질 비디오와 고화질 비디오를 비교하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공격에서 변명으로 무너지는 논리. 저는 공격적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기술은 분명 군사용입니다. 이런 정밀도는 민간 위성에 필요 없어요. 어디서 이 기술을 얻었습니까? 유럽? 이스라엘?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한 박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콜먼 박사님, 이건 군사용이 아닙니다. 순수 민간 지구관 측 위성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우리가 독자 개발했습니다. 독자 개발?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최소 20년의 경험과 수천억 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그런 여력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한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았죠. 우리는 1990년대부터 위성 개발을 시작했고, 초기엔 정말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우리별 시리즈는 대학 프로젝트 수준이었고, 아리랑 1호는 외국 기술에 크게 의존했죠. 그럼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했다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한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술들을 배웠고, 연구했고, 개선했습니다. 아리랑 2호부터는 독자 설계 비율이 70%를 넘었고, 아리랑 5호에서는 90%를 달성했죠. 그리고 지금의 컴팩트-SAR은 100% 우리 설계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설계 문서, 알고리즘, 소스 코드, 뭐든지요. 말만으론 믿을 수 없습니다. 오픈 소스, 그리고 완전한 패배. 한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보여드리죠.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몇 번의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제게 돌려 보였어요. 화면에는 기터브 페이지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궤도 제어 알고리즘의 핵심 부분입니다.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정말로 기터브에 코드가 올라와 있었어요. 리파저토리 이름은 KARI-세털라이트-오번-컨트롤-엘거리덤이었고, 라이센스는 MIT였습니다. 누구나 다운로드하고 수정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C로 작성됐고, 주석도 영어로 상세하게 달려 있었어요. 정말 핵심 알고리즘을 공개한 겁니까?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보안이 필요한 일부 모듈은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궤도 계산, 자세 제어, 연료 최적화 알고리즘의 핵심은 모두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 커뮤니티와 지식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군사 기밀로 몰아붙이려던 제 전략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전 세계에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숨길 게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스타즈가 2347개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터브에서 스타는 다른 개발자들이 해당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이걸 보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개선 제안도 보내주십니다. 한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MIT, 스탠퍼드, 심지어 NASA 연구원들도
우리 코드를 참고한다고 들었습니다. NASA 연구원들이 한국 코드를 참고한다고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15배 느린 미국,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한 박사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질문 리스트를 다시 봤습니다. SAR 안테나는 어디서 제작했습니까? 한화 시스템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우리 파트너 기업이죠. 전부 국내에서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추진 시스템은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제작했습니다. 하이드라진 추진기 8기가 장착돼 있습니다. 전력 시스템은 LG전자가 공급한 태양전지판입니다. 효율 30% 이상의 삼접합 태양전지를 사용합니다. 온보드 컴퓨터는 삼성전자의 우주급 프로세서를 사용합니다. 방사선 차폐 설계가 적용된 맞춤형 칩이죠. 모든 답변이 막힘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답변이 국내 기업이었어요. 저는 외국 기술 의존의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한 박사는 완벽한 국산화 사례들만 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었어요. 아니,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60Hz 갱신이 정말 필요했습니까? 한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필요했냐고요? 글쎄요. 기술적으로는 10Hz만 돼도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한 수준에 만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최고를 원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르게 정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고를 원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국은 언제부터 충분한 수준에 만족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무너진 30년, 그리고 새로운 현실, 관제센터를 나서며 저는 한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십시오. 한국은 앞으로 어디까지 갈 계획입니까? 한 박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 화성, 그리고 그 너머요.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콜먼 박사님, 컴팩트-SAR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제 30년 경력이 쌓아 올린 오만함은 단 이 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저는 제 휴대전화를 꺼내 백악관 보좌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주가 아니라 4주가 필요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칩의 전쟁 3배 내구성, 5배 속도, 그리고 완전한 항복. 삼성전자 우주반도체 연구소 마지막 희망의 붕괴. KARI 방문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30년간 쌓아온 분석 프레임워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 위성 관제 시스템은 인정하자. 하지만 핵심 부품은 다를 거야. 반도체는, 센서는 그들이 아무리 조립을 잘해도 결국 핵심 칩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했을 거야. 다음날 아침 저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우주반도체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사실 이 시설의 존재 자체가 저에겐 놀라웠어요. 삼성이 우주용 반도체를 만든다고? 제 기억 속 삼성은 스마트폰과 TV를 만드는 소비자 전자제품 회사였습니다. 우주 부품 제조는 레이시온, 노스럽 그루먼, 보잉 같은 전통적인 방산우주 기업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죠. 연구소 정문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정혜윤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깔끔한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책임자라고? 경험이 얼마나 될까? 콜먼 박사님 환영합니다. 그녀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오늘 우리 우주급 반도체 제품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컴팩트-SAR에 탑재된 프로세서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클린룸으로 들어가기 전 방진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저는 제 질문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방사선 차폐 설계는 누구한테 배웠지? 우주급 인증은 어디서 받았지? 실제 우주환경 테스트 데이터는 있을까? 방사선 내구성 테스트 믿을 수 없는 숫자들. 클린룸 옆 테스트 시설로 안내받았습니다. 커다란 챔버가 여러 개 설치돼 있었고 각 챔버 옆에는 모니터와 측정 장비들이 빼곡했습니다. 정책임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주 환경에서 반도체의 가장 큰 적은 방사선입니다. 특히 고에너지 양성자와 중이온이 칩 내부에서 싱글 이벤트 업셋 SU를 일으키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중 모듈 중복 TMR 설계와
에러 정정 코드를 적용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아는 얘기였죠. 그건 표준 기술 아닙니까?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요. 정책임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원리는 표준입니다. 하지만 구현 수준이 다릅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모니터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가 표시돼 있었어요. X축은 누적 방사 선량 토털 아이어나이징 도스 TID, Y축은 칩의 작동 시간이었습니다. 두 개의 곡선이 그려져 있었죠. 파란색 선이 우리 삼성 우주급 프로세서입니다. 빨간색 선은 비교 대상으로 현재 미국 군사위성에서 널리 사용되는 BAE 시스템즈의 RAD750 프로세서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RAD750은 100KRADSI 수준에서 성능 저하가 시작됐고 200KRAD에서 치명적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삼성 프로세서는 300KRAD까지도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500KRAD에서야 비로소 오류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거의 3배 차이인데요. 정확히는 2.8배입니다. 정책임자가 차분하게 정정했습니다. 우리는 14나노 핀 FET 공정을 우주 환경에 최적화했습니다. 특히 게이트 산화막 두께와 도핑 농도를 조정해서 방사선 내구성을 극대화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RAD750은 미국 우주 산업의 상징 같은 제품이었어요. 마스 로버에도 쓰이고 GPS 위성에도 들어가고 수많은 군사 위성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보다 3배 더 오래 버티는 칩을 만들었다고요? 실제 우주 환경에서 검증된 데이터입니까? 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니면 실험실 시뮬레이션입니까? 둘 다입니다. 정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KAERI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해 테스트했고 실제 우주 환경에서는 2022년에 발사된 아리랑 6호의 테스트 모듈을 탑재해 18개월간 검증했습니다. 이게 그 데이터입니다. 그녀는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위성에서 전송된 텔레메트리 데이터였어요. 18개월 544일간의 연속 작동 기록. 단 한 번의 치명적 오류도 없었습니다. SEU는 발생했지만 모두 에러 정정 코드로 복구됐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프로세서 속도 대결 5배의 굴욕. 이제 성능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책임자가 다른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두 대의 테스트 벤치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각각 다른 프로세서가 장착돼 있었습니다. 왼쪽이 우리 삼성 우주급 프로세서 SC-2400입니다. 오른쪽은 미국에서 수입한 자일링크스의 VIRTEX-5QV FPGA입니다. 둘 다 현재 상용 우주 시스템에서 널리 쓰이는 제품들이죠. 저는 VIRTEX-5QV를 알고 있었습니다. NASA와 미 공군이 애용하는 제품이었으니까요.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된 칩이었죠. 같은 작업을 시켜보겠습니다. SAR 위성이 촬영한 원시 데이터를 받아서 이미지로 변환하고 노이즈를 제거하고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전체 파이프라인입니다. 위성이 지상국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온보드에서 처리하는 작업이에요. 그녀가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는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처음엔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10초쯤 지나자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삼성 프로세서는 빠르게 진행됐고 VIRTEX는 상대적으로 느렸습니다. 20초, 30초,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 벌어졌죠. 삼성 SC-2400 작업 완료 -42초, 자일링크스 VIRTEX-5QV 작업 완료 -3분 28초, 42초 대 208초, 정확히 4.95배 차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어떻게? 저는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키텍처 최적화입니다. 정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VIRTEX는 범용 FPGA입니다. 유연성은 좋지만 특정 작업에 최적화돼 있지 않죠. 반면 우리 SC-2400은 SAR 이미지 처리에 특화된 ASIC입니다. FFT 연산, 필터링, 압축 알고리즘이 하드웨어 레벨에서 구현돼 있어요. 그래서 빠릅니다. 하지만 ASIC 개발은 비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반박했습니다. 범용 칩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인데요. 초기 개발 비용은 높습니다. 정책임자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입니다. 처리 속도가 빠르니까 위성이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전력 소모도 줄어들고 배터리 수명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10년간
수십 개의 위성을 더 쏠 계획이니까 규모의 경제가 적용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어요. 한국은 단기적 비용 절감이 아니라 장기적 경쟁력을 위해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의 절반도 못 만드는데. 테스트를 몇 번 더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매번 같았어요. 삼성 칩이 압도적으로 빨랐고 더 안정적이었으며 전력 효율도 더 좋았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숫자들을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의 절반도 못 만드는데.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정 책임자는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콜먼 박사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적대적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누구의 뒤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미국 기술을 수입했습니다. 20년 전엔 일본에 의존했죠. 30년 전엔 아예 반도체 설계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웠고, 연구했고, 실패했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두에 있습니다. 선두라고요? 저는 반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여전히 미국이 전체 기술 수준에서는. 전체 기술 수준이요? 정 책임자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우주급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구형 제품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미국의 우주 반도체 산업은 사실상 정체돼 있었습니다. RAD750은 20년 전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최신 공정으로 만들어진 우주급 칩은 거의 없었죠. 왜냐하면 시장이 작고 개발 비용이 높고 규제가 복잡했으니까요. 반면 한국은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거대 반도체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기술을 우주 분야로 확장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규모의 경제, 수직 계열화, 정부 지원이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패배 인정, 그리고 보고서에 쓸 수 없는 진실. 테스트 시설을 나오며 정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충분히 봤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봤네요. 보고서에 뭐라고 쓰실 건가요? 그녀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실을 쓰겠죠. 하지만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한국 기술에 매수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데이터를 보여주십시오. 정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말하세요. 3배 내구성, 5배 속도, 40% 전력 효율 향상.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날씨였어요. 저 위 어딘가에 컴팩트-SAR가 궤도를 돌고 있고 그 안에는 제가 방금 본 삼성 칩이 들어있었습니다. 매초 60번씩 데이터를 갱신하며 0.3m 해상도로 지구를 관측하고 있었죠. 차에 타며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수정해야 했어요. 제목부터 바꿔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 우주기술의 실체 과장과 현실. 새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우주기술의 부상, 미국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본 보고서는 필자의 32년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보고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더 이상 모든 분야에서 선두가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타이핑을 멈추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삼성 연구소 건물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 건물 안에서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오늘도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 갇힌 57세의 분석관은 그 미래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콜먼의 고백록 계속. 칩의 전쟁에서 저는 완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론 위협이 아닌 초대장. 그리고 162페이지의 참회. 백악관 화상회의 CIA와의 정면 충돌. 한국에서의 2주가 4주로 늘어났고 결국 6주가 됐습니다. 매일 새로운 시설을 방문했고 매일 새로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귀국 전날 밤 저는 162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이틀 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참석자는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CIA 국장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로 그들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콜먼 박사, 보고서 잘 봤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당신의 평가는 우리가 받은 다른 정보들과 상당히 배치됩니다. 어떤 정보 말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CIA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고해상도 SAR 위성이 잠재적 군사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3m 해상도면 미국 본토의 군사시설을 상세히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데이터를 중국이나 러시아에 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건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CIA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들이 있었고 그 진실을 왜곡당하게 둘 수 없었습니다. 국장님, 그 판단은 틀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화면 너머 CIA 국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한국은 무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472TB의 진실 설명해 주시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국이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고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제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컴팩트-SAR을 포함한 한국의 모든 지구 관측 위성은 민간 목적으로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관측 대상은 이겁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위성들이 집중적으로 관측하는 지역들이 표시돼 있었어요. 아마존 열대우림의 산림 파괴 모니터링, 북극과 남극의 빙하 변화 추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태풍 경로 예측, 지진 위험 지역의 지각 변동 감지, 그리고 한반도의 수해와 산불 조기 경보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그들이 최근 3년간 발표한 연구 논문 목록입니다. 총 247편이고 모두 피어 리뷰를 거친 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주제를 보십시오. 기후변화, 재난 예방, 환경 모니터링, 군사적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CIA 국장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표면적인 용도일 뿐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걸 공개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큰 숫자가 나타났어요. 472TB- 전면 공개, 472TB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보유한 모든 위성 관측 데이터의 총량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데이터 전체를 국제사회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한국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위성 데이터를 UN, NASA, ESA, JAXA 등 국제 우주기관들과 공유하겠다고요. 상업적 데이터는 일부 제한이 있지만 과학 연구와 재난 대응을 위한 데이터는 완전히 개방합니다. 이미 데이터 포털이 구축됐고 전 세계 연구자들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포털 사이트를 보여줬습니다. 깔끔한 인터페이스, 영어로 된 설명, 데이터 다운로드 섹션. 군사 기밀을 숨기려는 나라가 이렇게 할 리 없었습니다. 이게 투명성 카드입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숨길 게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472TB요. 이건 블러핑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CIA 보고서의 붕괴, CIA 국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들이 미래에 군사적으로 전용할 가능성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32년 경력 동안 CIA와 직접 맞서본 적은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국장님, 저는 6주 동안 한국에서 모든 걸 직접 봤습니다. 연구소, 공장, 발사시설, 관제센터, 그들이 군사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서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개발도상국들과 체결한 협력 협정들입니다. 그들은 자국 위성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조기 경보를 보내주고 홍수가 나면 피해 지역을 신속히 파악해서 알려줍니다. 지난달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산사태가 났을 때 한국 위성이 가장 먼저 피해 지역을 촬영해서 구조대에 전달했습니다. 그 덕분에 127명이 구조됐습니다. 이게 군사 위협입니까? 이게 적대 행위입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감정 때문이었어요. 지난 6주 동안 제가 만난 한국 과학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열정, 헌신, 그리고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 그들을 위협으로 몰아가는 건 부당했습니다. CIA 국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콜먼 박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잘못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라 초대장입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콜먼 박사, 그렇다면 당신의 권고사항은 뭡니까? 저는 준비했던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간단한 문장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라 초대장입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이룬 성과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협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걸요. 협력하자고, 함께하자고, 같이 미래를 만들자고 말입니다. 그들의 472TB 데이터 공개는 단순한 투명성,
제스처가 아닙니다. 이건 초대장입니다. 우리 데이터를 쓰세요. 우리 기술을 배우세요. 우리와 함께 연구하세요라는 메시지죠. 저는 다음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을 적으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동맹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주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제안하십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제안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첫째, 한미 공동 우주연구 프로그램입니다. NASA와 KARI가 협력해서 차세대 지구관 측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둘째, 기술 교류입니다. 미국의 우주 탐사 경험과 한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결합합니다. 셋째,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의 472TB에 미국의 방대한 위성 데이터를 더해 전 세계가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태평양 궤도 동맹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함께 우주협력 체제를 구축합니다. 중국의 우주굴기에 대응하되 군사적 대립이 아니라 과학적 우위로 맞섭니다. 태평양 궤도 동맹의 탄생.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은 참모들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10초, 20초,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마침내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콜먼 박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을 위협으로 규정하는 대신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삼국 협력 체제, 태평양 궤도 동맹을 제안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참모들을 바라봤습니다. 국무부는 즉시 한국 및 일본 정부와 접촉하십시오. 다음 달 안에 정상회담을 잡으십시오. 의제는 우주협력입니다. CIA 국장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고 국가안보보좌관은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콜먼 박사,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이 동맹의 기술 자문을 맡게 될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뤘는지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 멀리 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컴팩트-SAR가 지구를 돌고 있고 미래를 관측하고 있었죠. 162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162페이지. 제 경력 32년 중 가장 긴 보고서였고 가장 정직한 보고서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어요. 저는 커서를 깜빡이는 빈줄에 놓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결론. 본 보고관은 한국에서 6주를 보내며 32년 경력이 무색해지는 경험을 했다. 처음엔 오만함으로, 그 다음엔 회의로, 그리고 마지막엔 경외심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다. 한국은 우리가 놓친 미래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동안 그들은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우리가 충분하다고 만족하는 동안 그들은 최고를 추구했다. 우리가 규제와 관료주의에 발목 잡히는 동안 그들은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실행으로 앞서 나갔다.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한국을 경쟁자로 보고 견제할 것인가, 아니면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할 것인가. 본 보고관은 후자를 강력히 권고한다. 한국의 472TB 데이터 공개는 그들의 진심을 보여준다. 그들은 독점이 아니라 공유를, 대립이 아니라 협력을, 위협이 아니라 초대를 선택했다. 미국이 21세기 우주시대의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우리도 겸손해져야 한다. 배울 건 배우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한국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 손을 잡을 차례다. 제임스 콜먼, 미국 우주방위 검증본부 수석 분석관. 2025년 11월 28일. 타이핑을 마치고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162페이지의 참회록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부끄러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32년 동안 제가 믿어온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이해가 싹 텄어요. 미국이 영원히 1등일 수는 없다는 것, 다른 나라들도 꿈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협력이 대립보다 강하다는 것. 한국은 제게 겸손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아팠지만 필요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의 한지훈 박사였어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콜먼 박사님, 태평양 궤도 동맹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그때는 파트너로서 말이죠.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 박사님,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한국과 미국의 위성들이 함께 미래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콜먼의 고백록. 한국은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겸손, 존중, 그리고 함께 가는 것의 아름다움을. 이제 저는 더 이상 57세의 오만한 분석관이 아닙니다. 저는 미래를 배우는 학생입니다.